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종종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작은 산책로를 이용하곤 했다. 그 길은 구불구불하며 조명의 조도가 낮아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지만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는 탓에 혼자 생각을 정리하거나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주 걷곤 했다. 어느 날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미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산책로는 유난히 더 조용했다. 산책로에 발을 들일 때마다 느끼는 그 싸늘한 공기는 그날도 여전히 나를 감쌌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보였다. 도우미견을 끌고 있는 여자였다. 검은 머리를 가졌으며 왠지 모르게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처럼 산책로를 걷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걸음이 일정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녀가 길을 잃었거나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어두워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저 도와드릴까요?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약간 기울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주었고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는 서둘러 빠져나가려 했지만 길게 늘어진 조명의 끝에서 또 다른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한 남자였다. 그는 중절모를 쓰고 있었고 역시 나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산책로에서 나오는 유일한 출구 쪽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남자는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산책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숲속은 어둡고 험난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가벼웠다. 이상한 기운으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나는 계속해서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새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흠칫 놀라 나무에 부딪힐 뻔했지만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 전에 심장이 거세게 뛰는 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무 위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위를 올려다보니 끔찍한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결국 나는 그 공포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길이 닿는 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찬바람이 불어오는 공터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를 따라온 사람도 그 산책로의 그림자들도 숲의 끔찍한 얼굴도 돌아보니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저 평온한 공터와 주변에 짙은 어둠이 있을 뿐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산책로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았다. 지나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뒤를 따라오던 그 그림자들이 떠오르곤 했다. 길을 잃은 영혼들이나 산책로의 어둠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얄얄하게 나타났었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공포는 여전히 내 곁에 머물렀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라며 웃어 넘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밤 나는 분명히 그들과 마주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매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쯤이면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는 특이한 전통이 있었다. 마을 오두막에서 오후 11시가 되면 마을 주민들은 모여들었다. 마을 회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항상 같은 풍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에선 매년 여름마다 귀신 이야기 밤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모여 각자의 공포 경험담이나 전설을 나누었다. 그해 여름 마을에는 서울에서 온 청년 진우가 있었다. 진우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산속 마을로 한 달 동안 여행을 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섞이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전통 행사를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날 밤 회관에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마을의 장로였다. 그는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너머의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 강하게 빗장을 걸어 잠가 놓았지만 매년 불가피하게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에 갇히게 된다고 전해 내려오는 그 집이었다. 그곳은 과거에 매우 힘들게 살아가던 가족의 집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그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며 결국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장로의 이야기가 끝나자 분위기는 점점 더 섬뜩해졌다. 그 이야기에 매료된 진우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집의 위치를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진우에게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진우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다음날 그는 몰래 장로에게 이야기해준 단서를 바탕으로 노스런한 숲길을 지나 결국 폐가에 도착했다. 햇빛이 내려앉아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반짝였고 버려진 방의 오래된 가구들은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집안에 들어가자 갑자기 진우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왜 왔니?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순간 전혀 알람을 맞추지 않았던 그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마치 자정을 알리는 듯한 섬뜩한 멜로디가 울렸다. 진우는 놀라서 얼른 전화를 껐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는 그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던 길에 농구에 허름한 모자가 놓여 있었다. 그 모자는 장로가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가 쓰던 모자와 똑같았다. 급히 그의 발걸음을 옮기던 중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서니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소리를 흉내내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빠르게 신박은 고동하며 그의 이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겨우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로 마을 주민들은 그를 피했다. 그 이후로부터 진우는 어디로도 여행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마을을 떠나려고 시도할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다시 그곳으로 인도되었고 마치 그 갖가지는 절벽을 넘지 못하게 막는 무형의 장벽에 갇힌 듯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폐가의 저주에 걸렸다고 속삭였고 그 누구도 감히 그 집에 다시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을과 폐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하지만 가끔씩 결혼밤 늦은 시간에 폐가 근처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은 아련한 공포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무서운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연들을 하나둘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밤이 깊어졌고 방 안은 조용한 적막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유난히 시선을 끄는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겪은 기묘한 사건이라는 제목이었다. 글 쓴 이는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서해안으로의 일가를 떠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퇴근 후 밤늦게야 출발하게 되었고 고속도로는 대부분 텅 비어 있었다. 몇 시간을 달리던 중 갑자기 셀 수 없이 많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자동차의 온도계가 이상할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글쓴이의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하다. 원래 이 시간대에 이렇게 추웠나? 라며 어깨를 움켜쥐었다고 했다. 운전을 하던 그들은 곧 근처 휴게소에 들르기로 결정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 한 사람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척이나 초췌한 모습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은 뭔가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 길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다음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라며 말을 남기고 어두운 곳으로 사라졌다. 놀란 그들은 이 이상한 경고를 농담으로 치부하며 다시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톨게이트에 근접할수록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들은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한참 동안 농담 섞인 대화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서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장거리 트럭 한 대가 그들 앞차를 세게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차는 여기저기서 파편이 튀고 귀에는 경적 소리와 파열음이 메아리쳤다. 차량을 간신히 멈춰 세운 그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다친 곳은 없었으나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문득 그들은 휴게소에서 만난 남자의 조언이 스쳐 지나갔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호언이 아니었다. 그 후로 무사히 여행을 마쳤지만 그 신비한 남자의 경고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다. 이후로도 그들은 종종 모일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다. 인터넷에서의 낯선 조언자의 정체는 끝끝내 알지 못했으나 그날 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의 그 경험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것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감과 공포감을 주며 댓글에는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사연이 이어지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대학생 지수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폐가는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사망한 이후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곳이 귀신이 나온다며 농담 섞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이야기에 전혀 겁을 내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지수는 어느 날 한밤중에 혼자 그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하자 그곳은 정말 호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은 녹슬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함께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로 방을 비추며 지수는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낡은 가구들과 깨진 창문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웃음을 지어보았을 법한 평범한 가족들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섬뜩해 보였습니다. 지수가 2층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연이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곧이어 누군가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웃어 라며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의 의지에 간신히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거울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지수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지수를 똑같이 따라하며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지수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고 집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 후로 지수는 폐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전 어둠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 거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환영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이한 현상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수는 지역의 오랜 주민이며 무속인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은 남에게 맺힌 원한과 슬픔이 깃든 곳이야. 그 가족은 커다란 불행을 겪고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사연이 풀리지 않아 떠나질 못한 거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슬픔과 원한이 너에게 일부 붙은 거야. 할머니의 권유로 지수는 몇 차례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거울 속에 나타난 또 다른 자신을 보지는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폐가를 지나칠 때면 싸늘한 한기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서야 지수는 그 집에 대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고 지수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거울을 볼 때면 아직도 섬뜩함을 느끼며 한기를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폐가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금기의 장소로 남았습니다.